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사회복지와 인권 수업을 맡은 최근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사회복지 관련한 학업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할 과목은 사회복지 인권인데요. 교재 관련해서 보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총 수업이 15강 15주차의 학습이 진행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한 13번의 수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학습을 대면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학교의 일정상 따라서 진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사회복지와 인권 학지사이며 김수정 외에 3인이 함께 공저한 책이 됩니다. 강의 계획서의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강의를 75분간 수업을 듣는 것은 25분씩 3회 75분이 되고 나머지 25분에 대해서는 학습지의 내용을 작성해서 과제물로 올려주셔야만 수업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매주 수강할 동영상이 탑재되며 그 사이트에 온라인 수강하는 사이트에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시에 학습지 내용들을 전체 표지 리포트라고 하고 1주차부터 13주차까지의 학습 일지를 모두 출력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제1장 인권의 이해입니다. 인권의 이해는 총 5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총 4절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 보장, 두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할 권리, 세 번째 인권의 특성, 네 번째 사례와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 대면 강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례와 토론을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으나 온라인 수업이기에 교재 중심으로 강의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2주차, 3주차가 되어 학습하더라도 사례와 토론이라는 수업은 있습니다. 저 사회복지 관련한 인권의 역사가 보편, 타당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늘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 성격으로 역사의 발전성상에 인권이 성장되고 개념이 확대되고 또한 그것이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권의 이해입니다. 교재 인권의 이해 11페이지의 내용이 됩니다. 인권 가운데 먼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권,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내용으로 보는 건데요.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근본 사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사람을 중심에 놓도록 추구합니다. 사람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데요. 공통의 보편적 가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여러 개념 및 기준과 함께 인간과 다 있는 모든 영역, 즉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 모든 영역이겠죠. 지리적 영역으로 봤을 때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이라고 구별되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인권 보장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적 사건 속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접하거나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인권의 개념과 가치를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주장은 우리 사회 인권의 깃털에 균열을 가하도록 하고 모두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왜곡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의 눈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려고 하는 게 이번 장의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인권 전문의 모든 인류 구성원의 전부의 존엄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 평등 또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인권을 규정하는 세계인권 선언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존엄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될 권리가 있고 수많은 희생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권이 변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투쟁과 수많은 사람의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또한 획득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존엄의
보장을 위한 권리의 규범적으로는 세계인권 전문에 시작된다라고 좀 전에 보셨습니다.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세계인권 선언의 전문과 더불어 세계인권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사람은 이성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나오는 모든 국민이라는 주어에 대해서는 인권의 개념에 부합하게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인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기본법, 프랑스 헌법 등에서는 국민의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에게서 누구를 배제하거나 그저 국민이나 개별적 개인으로만 인식할 경우 인류가 지켜야 할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한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으로 볼 수 없어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외국인이나 외국 노동자나 여러 국적을 한국에 귀화를 원하는 사람이거나 망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 국민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믿음의 실현으로서의 인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세계인권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논의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존엄성은 인류 공동체 전체가 믿고 있는 보편적 합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합의는 정의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회의뿐만 아니라 그런 정의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제를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으로 존엄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 존엄성을 만들어내는 편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후자의 입장은 재판
규범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회의 주장과도 괴를 함께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편적 합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이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근거나 내용이 입증되거나 정의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엄성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말자. 정의하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인간이 스스로 존엄하게 대우하고 존엄하게 표현하여야 마땅한 방식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 조건과 국제 질서 속에서 인간이 존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선언의 그 조건과 권리를 답으로 담아 제시하는 것입니다. 크루즈웨어는 지구적 인권 보편법의 등장을 목도하면서 그 근저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보편적 합의의 내용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그 존엄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 존엄성이 보장되어 인간의 존엄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류 사회가 다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권 선언 전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사회 전체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에 나오는 전문은 국제연합의 모든 이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정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정진할 것을 스스로 써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존엄이 보장되어야 인간의 존엄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인류 사회가 다 함께 더불어 모두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인간 존엄에 대한 믿음을 그 실현으로서의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존엄을 해치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구조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이들의 편리를 위해 생명을 위협받는 노동 조건들을 감수하는 이들, 수단화된 삶을 감내하는 우리 공동체 이웃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게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는 말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순간, 그리고 상황, 그리고 조건 등은 무엇일까요? 인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단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엄을 지키도록 인간이 수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인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수단화된 반인권성은 인간 자체의 목적이다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 인간은 그 자체로서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의 대우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해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할 때 인용한 내용인데요. 인간 자체가 궁극 목적이지 다른 수단과 가치와 목적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방송에서 한 정치인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칸트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이 일화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좀 전에 보신 내용 있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자꾸 헬조선, 해조선 하지 말자고요. 외국에 살던 제 지인이 얼마 전에 귀국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구든 뭐든 배달도 AS도 빠르지 너무 살기 편하다고요. 그러니 원더풀 코리아죠.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헬 조선이라고 해야 할 만큼 인간답게 살기 힘든 사회를 누군가는 너무나 편리하고 좋다며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며 또한 모두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편리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에게 그 편리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편리함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수많은 여정에서 수많은 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게 독자적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인류는 눈에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편리에 연결되는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이 편리를 위해 손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인정하기 싫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에게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일터에서 존엄한 일자리, 노동력의 보장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누구도 수단화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인권 장치인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소개한 일화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온도차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편리함 뒤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탓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편리함 뒤에 있는 이들의 수단에 대한 셈입니다. 더 문제는 말하는 이가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수단화된 사람들을 읽어내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의 존엄이 위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무게감 있는 이 표현에서 그 하나의 주제를 보고 상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하는 것처럼 그도 세상에 보이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자하의 반인권성,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타자화입니다.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은 타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화는 그들의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노예 제도가 바로 극단적인 예입니다. 노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에서 존재한다 해도 사람들의 눈에 동등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존엄해야 할 모든 사람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타자화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진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입장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로 하여금 인간적 모멸의 터널을 지내야만 하는, 또한 하게 하는 어떠한 복지 시스템, 가난을 증명하여야만 최소한의 생존이나마 보장받는 일부 복지 시스템,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험이나
보장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시민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바라봄에 있어서 동등 그들과 나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짓는 순간 타자화된 그들은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동등한 관계에 있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긴장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구분짓기에 익숙하게 만드는가를 알아채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된 제도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인식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 끊임없이 인권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항의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인권을 익히는 시간, 노력하는 시간이 이번 학습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대상하에 반인권성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굴욕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각국 헌법의 본연의 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며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의 주체이지 통치의 대상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통치의 대상, 즉 인권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객체로 전락하는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독재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이 맞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굴복한다는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문 피해자분들이 끝까지 털어놓는 것을 망설였던 기억이 뭔지 아시나요? 고문자들이 그분들의 실컷 때린 후에 나 담배 피우면서 쉬는 동안 노래나 불러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했는지 털어놓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간접 체벌인데 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은 흔적은 이미 수년 전에 사라졌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굴종해야 했던 그 기억이 그의 인생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긴 것입니다. 고문이나 체벌은 굴종과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체벌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이 맞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굴복한다는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선 정신과 전문의에서 폭력 트라우마와 차별 없는 교육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서열화된 반인권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인데요. 많은 순간 알게 모르게 대상이 되어 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경쟁사회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엄한 존재이고 수단이 아닌 목적인 인간이 대상이 되어 줄 세워진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열화 어디쯤 놓이게 될까 조바심도 가져야 할 것이고, 서열화 어딘가에 놓인 결과로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열화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며, 나는 이미 내 의지에 의하여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정당하는 삶을 살거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당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에서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이 엄중한 문장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 사회의 하도인 공정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무엇을 위한 공정이 되어야 하는가? 존엄한 삶을 위하여 경쟁하여야 하며, 그래서 그 경쟁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일까?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롭고 존엄해야 하는데, 경쟁의 결과에 따라 자유와 존엄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공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공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상관없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이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권 본래의 가치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의 존엄성 보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경쟁의 구도 안에서 각자 도생의 쳇바퀴에 갇혀 끝없는 서열화를 강요당하거나 결국 순환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구로서 순환되는 반인권성, 타자화의 반인권성, 대상화의 반인권성, 서열화의 반인권성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교재 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관련 결정예가 있습니다. 결정예의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과 또한 인간 존엄성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내는 경찰의 강제 집행 현장에서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의 내용입니다. 법원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불법 동원된 인력이 거주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경찰관들이 폭력 행위 등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 부작위로 인간의 존엄과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결정입니다. 정신병원의 밥상 미제공입니다. 입원 환자에게 밥상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이 바닥에 식기를 놓고 식사를 하거나 임시 방편을 마련한 상자 위에 식판을 놓고 식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조정받아야 될 가치에 반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 침해로서 아무리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본인을 지키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징별받는 수용자의 행복 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시설 처우 관련한 인권 침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정 예집으로 목욕은 조사실에서 수용자 중이라 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용자가 최소한의 횟수 이상의 목욕을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인권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권리, All Human Right for All 이라고 하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말합니다. 인권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개개인의 권리를 나타내는 반면 시민권은 국가의 시민권의 한계를 가지며 시민혁명과 시민계급의 등장으로 시민에게만 부여되는 게 시민권인데요. 시민권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가진 시민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를 국가인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될 인간의 권리로 효명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독일, 프랑스 등 헌법에서도 헌법상 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간 안보의 인권은 오늘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인권 전문의 모든 인류 구성원의 전부 존엄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라는 맥락들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의 인권의 가치가 인류 전체적으로 보장될 때 세계 평화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에 있어서 개인은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인간의 공통된 지위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단일 국가에서만 과제가 아니며 인간 본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세계 보편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의 인권의 가치가 깨질 경우 인류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존엄이 다치게 된다면 우리의 존엄성도 함께 손상되는 것이지 그만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안전하지 않는 일터로 내몰려
생명을 잇는 이들이 있고, 지구 저편에서는 기아로 생명을 잇는 일들도 있는데요. 그저 나의 존엄하다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살아가야 하는 나의 모습이 존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매우 밀도 있게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손상은 결국 나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고스란히 와 닿는 것입니다. 무설만큼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혹은 그보다 더 아프고 무섭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아닌 상태죠. 이것을 차별로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이 존엄한 사람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차별이 발생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주체로 포함되어야 할 인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누군가 그 존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수시로 듣고 보곤 하는데요. 이윤 추구 등 조직의 목적 아래 도구화된 수많은 우리들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예견된 사고 마냥 목숨을 잃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극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시험 제도에 희생되는 아동 청소년들과 학교 미래와 노후가 존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 극한의 경쟁과 각자 도생의 투쟁의 현장에서 각자 소외적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어떠한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겨왔던 수많은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만들어가는 인권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와 관련하여 19가지 차별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주로 맞닥뜨리기 쉬운 대표적인 차별 사유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사회의 복잡성에 의한 현존하는 차별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법 기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차별 사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동규정의 차별 사유는 다음과 같이 뭐뭐 등 이유로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사유로 되어 있는 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 지역, 출생 국가, 출생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학력,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정가, 성적 취향, 병력 이런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 국가인권위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하여 이러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대우하거나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내용들은 그것은 차별로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법령 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흑인 정원 할당 제도, 우리 경우에는 과거 외무고시 등에 있어서 여성 할당, 잠정적 조치 목적을 달성 위해서 했고 지금은 폐기됐습니다. 현재 실행되는 장애인 고용 할당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 실현의 내용은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되면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의 내용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할 권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하다는 의미는 앞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지배하지 않으면서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권리가 인권인 것은 아니며 우리가 쓰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로 도리뛸 때 이를 홈내 영어로 human right하고 번역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서 정당한 올바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정당성이 있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세계인권선언문 3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이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익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을 부정하는 권리는 인권이 아닌 것입니다. 인권의 개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하는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혐오와 편견, 차별을 발산하기 위한 권리는 인권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하는 권리는 인권이 아니며 혐오와 차별을 발산하는 권리 또한 인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들고 있는 사례는 그렇습니다. 살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A씨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혼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등기소를 찾아갔고 전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집이 넘겨받았는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 기재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실제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볼 때 협의 그냥 재산 분할로 볼 수 있을 텐데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이혼에 대한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밝히기 싫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존엄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와 의무자입니다.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다른 장에서 다루게 되긴 하겠을 텐데, 하여튼 의무자로서의 인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권 보장의 의무자는 국가인데요. 흔히 우리가 기억하는 인권의 역사의 출발점을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은 국가에게 모든 사람의 존엄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은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며 점점 모든 사람의 권리로 나가는 발걸음이 바로 인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가가 궁극적 의무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이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고, 이에 대한 의무자로 바로 국가 권력인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정치, 경제 및 제도적 체계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정진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다. 비엔나 선언 제5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 독일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연컨대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와 같이 국가의 몫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의 개념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침해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존엄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원칙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국가 권력의 존재인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의 작용만이 정당한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권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인권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인권적 보편적, 불가분, 그리고 상호 의존성, 상호 연계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발전 및 인권 존중과 상호 의존적, 상호 보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의 기본적 개념을 설정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크게 틀은 보편성, 인권은 국적, 신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인 거고요. 상호 불가분성,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상호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인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적 내용들은 2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인권은 국적과 신분 등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어떤 조건과 또 관계없이 모든 인간,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되는 권리, 재력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장애, 나이 등의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성의 보장을 담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그 정신이고요. 여기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 사회적 약자와 수사의 인권 보장에 인권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아가서 인류의 인권 보장 수준이 함께 정진될 수 있는 게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불가분성의 원칙은 인권은 분리될 수 없고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위계적 질서에 의해서 순위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권 대 사회권과 같은 인권이 이분법적 분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열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계성의 원칙이란 하나의 권리 실현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를 실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은 의미하는 바가 각기 다르지만 권리의 기능적 측면에서 연속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별되어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대표적인 부분은 자유권으로 상징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평등권 또는 사회권으로 상징되는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자유권을 상징하는 시민경제적 권리, 그리고 평등과 사회권이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흔히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선 관계와 또는 상반된 관계의 별개의 권리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관성을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구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구약, 그게 각 서문에 확인하고 있는 인권의 중요성을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되고 불가분의 원칙,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서로 보존하고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 측면을 모두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권은 국가 행위에 의한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내용, 그리고 자유권적인 내용은 자유권적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행위에 대한 침해받는 보호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사회권적인 것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보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건강권은 사회권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국가의 국가주의적 간성과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 수준이 낮게 판단하는 사법부의 입장이 작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권과 관련하여 사회권으로 구분되는 인권의 문제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메리 로빈슨은 건강권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며 접근 용이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실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달 가능한 최고의 수준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인 것이고 건강권의 향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일련의 사회적 장치, 가령 규범, 제도, 법규, 가능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측면이 같이 작동하기 마련이고 건강의 보장은 개인의 다른 자유권적 영역인 여행의 자유, 문화, 예술의 자유 등 향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장인 네 번째, 사례와 토론입니다. 사례는 그러합니다. 난쟁이 던지기.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므로 금지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프랑스 한 도시에서 난쟁이 던지기라는 오락이 행해지는데 해당 시의 시장이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오락에 던지는 역할을 하던 마누엘 베겐하임은 시장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거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르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던져지던 당사자 베겐하임이 왜 오락 금지가 부당하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자유권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떠나 자기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의 인권 불가분성을 염두에 두고 이해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주체인가? 그리고 자기 결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존엄과 보장에서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자유평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받지 않을 자유로울 존엄은 내 결정이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을 자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려면 부당한 간섭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존엄한 삶을 보장, 그리고 인권은 존엄한 주거, 교육, 의료, 노후란 존엄한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자유 실현의 보장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 순수한 자기결정이라는 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던지기를 결정한 이 저신장 장애인 마누엘 베겐하임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던져지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에게 이 스포츠 금지는 생계수단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그의 생존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다 해도 그는 던지지는 결정을 유지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생존권,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의 보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 보여줍니다. 즉,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그 생존의 보장이 필수적이고, 또한 사회권의 보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한 내용은 인권에 대한 이해였으며, 먼저 인간의 존엄성 보장, 두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할 권리, 세 번째 인권의 특성, 네 번째 사례와 토론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인권의 개념, 법률적 정의, 그리고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또한 우리가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또한 얼마나 그것이 강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권이 보장된 입장에서, 생각권이 보장된 입장에서 결정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